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 지금부터 또 50분 동안 즐겁게 즐겨주시면 되는데요. 목요일 오늘은 증권스쿨이라는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나가고 있는 연락처들로 연락해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가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샵 0082번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과 단체 채팅방은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개인 톡방은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2시간 동안 저하고 스타분들과 실시간 소통 가능한 단체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2부에서도 퀴즈는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1부에서 퀴즈가 너무 문제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2부에서는 항상 아주 쉽게 힌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톡스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선물까지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1부에서 많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또 별톡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확인을 해볼 거고요. 8시 59분이 진행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아직까지 별톡방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얼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검색하시고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톡스타 2부에서는요,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다른 코너를 준비하고 있죠. 목요일인 오늘은 투자와 관련해서 증권스쿨 코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코너명에서도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바로 교육 강의 시간이죠.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제가 좀 전에 알려드렸던 4가지 참여 방법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증권스쿨 함께 하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오늘의 퀴즈부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증시에서 주가가 일정 범위 안에서 등락을 거듭할 때 흔히 땡땡땡에 갇혔다고 표현한다. 1번 신호등, 2번 박스권, 3번 블랙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힌트 내드릴게요. 정답을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병아리 파는 아주머니가 생각나네요. 옛날에 병아리를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가득 담아가지고 한 마리 이렇게 팔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거 보면 좀 가슴이 아팠죠.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 초등학교 때도 이런 장면들 흔히 보셨을 것 같아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증권스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한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스타분 화면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두 분의 스타분을 모시고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사이에 있으니까 저 너무 조그매 보여요. 너무 제가 화면 커서 그래요. 화면을 좀 엄청 대두처럼 잡았네. 전 너무 목요일이 제일 행복해요. 얼굴이 가장 작게 나오는 날이어가지고. 자, 우선 우리 김보스타님 오늘 먼저 강의를 시작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드디어 이제 길고 긴 그 증권의 분석 기초, 그리고 두 번째 각 금융기 하는 일, 이렇게 길고 긴 기초 부분을 다 끝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면 이제 증권 이제 경기 분석을 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경기 분석 다음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렇게 쭉 넘어가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경기를 먼저 알아야 된다. 라는 부분, 그리고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유념을 하시고 좀 시청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 부분을 파악해야 그 순간순간에 어떤 업종을 좀 담아보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김보스타의 강의 지금부터 그러면 함께 하겠습니다.
스타님 시작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의 강의 자체가 상당히 좀 지금부터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뭐 최대한 쉽게 했으니까요. 최대한 쉽게 했으니까 뭐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항상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어차피 처음부터 이거 다시 하는 거니까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진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에세 클래스를 우리가 잘 잡자 합니다. 이런 구간,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렇게 폭락하는 이런 구간에 주식에 피해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뭐 해지를 한다든가, 해외 선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대반등, 이 장을 충분히 이런 장에서 수익 크게 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요거 끝났어요. 요거 끝났고, 예. 이것도 끝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3. 주식 분석하는 법.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어떻게 분석하는지. 근데 말씀해 드려도 이렇게 잘 그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래도 알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경기 순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네, 경기 순환 분석. 자, 오늘 하기 전에 일단 또 오늘의 또 매매 팁, 또 수급 분석 또 계속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 예. 파생상품 만기일. 파생상품 만기일은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둘째 주 목요일 아니에요. 둘째 주 목요일로 알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목요일. 두 번째 목요일하고 둘째 주 목요일하고 무슨 차이냐라고 하시면, 저는 이제 한글을 다시 배우라는, 이렇게 들 방법이 없어서. 이건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두 번째 목요일, 둘째 주 목요일하고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수급표, 오늘 수급표인데요. 오늘 어땠습니까? 막판에 올라왔죠? 근데 전일까지만 해도 막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었어요. 내마은영의 날, 포드로필 칭데이, 만기일, 폭락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 막 하는데, 저한테 그 기자분들이, 물론 기자분들이니까, 기자분들의 본연의 업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무도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증권사나 뭐 이쪽에서 다 그냥 무난한 만기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설레발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오늘 어땠냐면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어요, 오늘. 2,700억 넘게 팔았고요. 기관이 2,000억을 샀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도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은, 이런 날, 멋있는 날이죠. 기관의 매도와 매수가 빵이 됐어요. 두 개 합쳐서, 순매도 아니고 0. 이런 날 쉽지 않은데, 이렇게 기념비적으로 제가 한번 캡처해봤고요. 이런 날 쉽지 않아서요. 그리고 기간 보면은 금융투자에서 많이 샀다. 이런 거 알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연기금 찔끔, 보험 찔끔. 이렇게 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 이건 뭐 끝나냐? 이거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선물도 한번 볼게요, 선물. 자, 선물 한번 보면은, 자, 선물이 외국인이 2,000계약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하고 개인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지수의 흐름을 보자면 아마 개인하고 기관 털렸을 거예요. 선물 트레이딩으로는. 외국인이 승리했을 거고요. 그리고 현물에서는 외국인이 좀 판 게 아쉽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수급장이었는데, 결국 오늘의 싸움은 개인만 패했다. 근데 개인이 맨날 지니까, 뭐 특이할 건 없는데요. 그럼 이제 오늘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만기일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만기일. 자, 이게 오늘 만기일 나온 이 표인데요. 오늘 만기일 표입니다. 자, 만기 보시면 오늘 만기일날 잘 가다가 기관이 계속 샀어요, 꾸준히. 웬일로 샀어요. 외국인 기관 파니까 계속 팔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막 눈치 보고 있었어요, 계속. 어디로 붙을까. 그러다가 장 막판에 외국인이 살짝 팔았습니다. 더 왕창. 근데 기관에서 그거를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별로 만기일날 보통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 크게 많이 사고 어딘가 크게 많이 파는데, 일단 많이 팔기 때문에 많이 사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 오늘. 그럼 왜 안 나왔을까? 인데요. 일단 만기일에는 스프레드 가격이 이번 만기는 약간 저평가, 약 저평가. 그러니까 저평가가 아니라 약 저평가입니다. 그럼 스프레드 가격이 뭐냐?
스프레드 가격이 뭐냐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스프레드가 약 저평가였기 때문에 오늘 매수 차익 잔고 청산을 유도하긴 했어요. 유도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청산을 유도하진 않았다. 약간 저평가였기 때문에. 많이 저평가였으면 매수 차익 잔고가 청산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었을 텐데, 많이 청산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었을 텐데, 이 부분이 약간 저평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청산되지 않았어요. 그 약간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 살짝 여기. 예. 매수 차익 잔고 지난 시간에 한번 했어요. 예. 복습 안 하시니까 다시 한번 제가 얘기 들어볼게요. 매수 차익 잔고는 뭐냐? 현물 매수 플러스 선물 매도를 매수 차익 잔고라고 해요. 예. 현물 매수, 선물 매도를 매수 차익 잔고라고 합니다. 우리 좀 어디서 봤죠?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매수, 선물 매도. 그쵸? 이건 외국인은 반대로 돼 있고. 자, 오늘 수급만 보면 그런데, 일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매수 차익 잔고를 계속 쌓아놨다가, 청산이면 이걸 반대로 쏟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현물, 매수, 선물 매도인데, 이게 반대로 쏟아지면 어떻게 쏟아지죠?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겠죠? 청산하는 거니까. 오늘 청산 유도했다. 그럼 현물 매도가 나온다는 거. 이 현물 매도를 누가 했습니까? 아까 수급표 보면 딱 그냥 눈에 보이죠? 외국인이 했겠죠? 외국인이 막판에 찔끔했어요. 그냥 살짝 찔끔, 정말 찔끔. 제가 볼 때 약간 간본 것 같아요, 좀. 그리고 선물 매수는 왜 급격히 안 쏟아지느냐? 이건 합성 선물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 시장 한 곳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합성 선물은 뭐냐면 옵션을 이용한 거래요. 옵션을 이용해서 선물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걸 합성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파생 상품 할 때 제가 요거 다 설명해 드릴게요. 옵션 그릭 보는 법부터 해가지고 델타 감마 세타 베가로 어떻게 이용하는지까지 한번 나중에 다 해드릴 테니까, 예, 그거 알면 눈이 번쩍 뜨여요. 자, 일단 매수 차익 잔고 청산을 유도했고요. 외국인이 오늘 매도 차익을 한 상태입니다. 자, 롤오버의 주도인 요인이다. 예, 청산 안 하고 롤오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평가였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가 전부 다 매수 차익 잔고를 청산하지 않고 롤오버를 시켰다. 다음 달로 2월 시켰습니다. 2월 시키면서 시장이 충격이 덜했고 약간 청산이 나오면서 그걸 기관이 다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해피하게, 예, 웃으면서 끝났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스프레드 가격이 뭐냐? 스프레드는 뭐냐면 선물 포지션을 롤오버하기 위해서 롤오버하기 위한 시장을 스프레드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프레드 가격은 선물 포지션을 롤오버하기 위해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스프레드 가격 자체가 그 시장 가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스프레드 가격을 보게 되면 롤오버가 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전에는 이걸 다 차익거래 할 때만 썼어요. 스프레드를. 차익거래. 그래서 예전에는 만기 때 그냥 이랬어요. 그냥 거의. 근데 요즘은 이 정도는 안 나옵니다. 왜냐? ETF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죠. ETF가 등장하면서 ETF는 뭘로 계약을 하면 파생상품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ETF 펀드를 만들어서 그걸 우리가 주식으로처럼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ETF의 등장으로 현재는 다양한 구조화 상품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차익거래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스프레드 가격 자체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시장이 난리 나지 않습니다. 워낙에 ETF에서 많은 물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ETF 좀 선진화된 시장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추가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공모펀드 과세하기 시작하면서 세금 과세하면서 차익거래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차익거래가 뭔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지난번에 차익거래 얘기해 드렸는데 표를 봐서 얘기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거 오늘 날짜예요. 오늘 날짜 코스피 200 지수인데 코스피 100 지수가 292.42에 끝났죠. 이게 뭐냐면 코스피 200 현물 지수예요. 현물 지수가 있고 선물 지수가 따로 있습니다. 선물 지수가 따로 있고 그 선물 지수하고 현물 지수 차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시장 베이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의 현물 지수예요. 현물 지수. 이게 선물 지수고요. 자, 선물과 현물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가지고 거래하는 게 뭐냐면 차익거래라고 합니다. 일명 무위험 수익거래. 그럼 진짜 무위험하냐? 무조건 수익 나냐? 예,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요. 왜 무조건 수익이 날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물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현물 가격이 높고 선물 가격이 낮아요. 그럼 어떻게 차익거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를 현물 매도를 하면 되고요. 이거 선물을 매수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렇게 만나죠?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렇게 만날 때 언제 만날까요? 주로. 현물하고 선물 가격이 주로. 만기 때 좀 많이 만나는데, 이론 베이시스가 오늘 0.01 플러스인데 거의 이론가는 거의 마지막에 붙거든요? 이론가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하면 10시간 해야 되니까. 자, 만기 때 주로 붙고요. 중간중간에 붙어요. 붙게 되면 현물을 매도한 게 이만큼 수익이겠죠. 그쵸? 선물 매수한 건 이만큼 수익이고. 무조건 수익이죠. 그쵸? 예, 무조건 수익입니다. 자, 만약에 만났을 때 여기서 만났다. 그러면 현물은 이렇게 수익이고 선물은 이 정도 손실이죠. 그래도 수익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만기 때 여기서 만났다. 그러면 선물이 이만큼 수익이고 현물은 이만큼 손실이죠. 그래도 수익이죠. 어떻게 되든 수익입니다. 이런 거래를 실제 있냐? 실제 있죠. 당연히. 많이 하죠. 예, 우리도 하면 안 되냐? 돈이 좀 필요합니다. 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예. 일단 뭐 이렇게 차이가 나거나 이렇게 차이가 나면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도의 괴리가 벌어졌을 때 가능한 차익거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아까 어떻게 합니까? 현물을 매도한다 그랬죠? 이건 선물 매수한다 그랬고 이게 무슨 거래입니까? 매도 차익거래입니다. 매도 차익거래. 그리고 이거는 뭐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현물이 밑에 갔으니까 현물을 사고 현물 매수. 현물 매수한다는 건 코스피 200을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물을 매도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매수 차익 거래예요. 아까는 매도 차익, 매수 차익.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당연히 매수 차익이 더 쉬워요. 주식을 사면 되고 선물을 매도하면 되니까. 근데 매도 차익 거래는 왜 어려울까요? 현물을 팔아야 돼, 일단. 그럼 내가 없으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매도 올려야 되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림의 떡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대주거래 한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비용이 들잖아요. 비용이 들고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수 차익 거래가 워낙에 더 많고 원래 매도 차익 거래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만기 때 청산이 되면 어떻게 쏟아지냐? 반대로 쏟아진다 그랬죠? 현물 매수한 게 쏟아지면 청산돼서 매도로 쏟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수가 안 좋겠죠. 선물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매수 차익 거래가 워낙에 원체 많기 때문에 만기일만 되면 지수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평균적으로.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고 그냥 기자들은 그냥 막 써요. 막 내만이오 날. 공포의 내만이오 날. 왜 공포인지도 모르면서. 네,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알고 우리가 해보자. 오늘 만기일이어서 만기일 특집으로 한번 잠깐 팁을 한번 해봤고요.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외국인 차익, 비차익, 이거 좀 보죠. 자, 오늘 확실하게 외국인이 차익거래로 매도 때렸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차익거래 외국인 매도잖아요. 매도죠. 오늘 외국인이 현물 매도를 했는데 오늘 차익거래가 매도죠. 그럼 외국인이 매도한 겁니다, 이거. 딱 봤을 때도. 분석이 되죠? 그죠? 비차익은 매수. 그럼 기관에서 막판에 뭘로 받았냐? 비차익으로 받은 거예요, 이걸. 그쵸? 기관에서 막판에 비차익으로 이걸 받은 거다.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였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차익 매도한 게 기관이고 비차익 매수를 외국인이 받았다고 하면 아주 강력한 지수 상승 시그널입니다. 예. 그때는 그 다음날 무조건 지수 사야 돼요. 종목을. 예. 근데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팁까지 같이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경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경기 분석, 경기 순환 분석. 자, 경기 순환 분석을 왜 해야 되냐? 경기 순환 분석. 주식을 하기 전에 경기 순환 분석을 왜 먼저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현재 경기 순환 사이클을 알고 그에 맞는 투자의 대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경기순환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경기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솔직한 얘기로 보세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하는 이유, 제가 뭐라 그랬죠? 주식 투자는 동업이라 그랬죠? 동업자를 찾아요. 동업자를 찾는데 대부분 사업이 뭐, 큰 사업들이니까. 경기에 영향을 받겠죠, 경기에. 투자의 시기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돼요? 경기가 좋을 때 동업을 해야 돈 벌 확률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경기가 떨어질 때 동업을 하면은 솔직히 운이 좋아야 수익이 나겠죠, 그쵸? 역으로 얘기 드리자면 최근 요즘에 오리온, 오늘 롯데쇼핑부터 해가지고 요즘에 약간 의심 요점이 강한데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가 떨어질 때는 당연히 베타가 낮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경기 방어주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먼저 해야 주식을 어떤 걸 살지도 정할 수 있고 어떤 업종을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경기순환 분석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유는 경기순환 사이클을 통해서 경기 변동과 경제 지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 투자 대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옆집 철수 아저씨가 나 주식 투자로 돈 벌었어요 라는 얘기를 듣고 배가 아파서 시작합니다.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그쵸? 잘못됐다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지금 경기가 어떻다라는 거,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좀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거를 그러면 언론, 신문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뭐 알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요즘에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대해서 좀 반대를 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화두가 뭐냐면 경제 지표 해석 가지고 요즘에 지금 여야 보수 진보가 싸우고 있어요. 엄청 싸우고 있거든요. 매일같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좀 드리자면 그냥 모 언론사예요. 그냥 어디라고 특정 지어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예. C예요. C사.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H사인데, CH사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냈는데, 미국보다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우리나라 겨우 성장 아주 조그마하고 미국은 그거에 5배가 넘는 성장을 했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거기 옆에다가 연율,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분기 성장을 써놓고, 미국은 연 성장을 써놨어요. 그래놓고 5배 차이 난다고. 도대체 나 이 기자 어떤 사람인지 되게 궁금해요. 찾아가 보고 싶거든요, 되게. 그러면서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었는데, 원래 그 언론사 성향이 약간 그렇다고 쳐도, 이건 완전 팩트를 완전히 무시한 기사잖아요. 연율이라고 이렇게 가로펴서 써놓으면, 뭐, 약간 의도가 있는 기사죠, 이런 기사는.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사를 보고 우리가 경기를 판단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직접 공부하자. 이겁니다, 저는. 직접 공부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특정 언론사를 뭐 이렇게 음해하거나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대표적인 사례를 지금 하나 얘기 드린 겁니다. 자, 경기순환의 요소. 경기순환 요소는 뭐뭐 있냐? 경기순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회복, 호황, 후퇴, 불황.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이걸 2가지로 나누면 여기까지가 확장 국면, 여기까지가 수축 국면입니다. 오늘 쉽죠? 오늘 시간까지 쉬워요. 내일부터 어렵습니다. 다음 주부터 좀 어려워져요. 예. 회복, 리커버리, 호황, 붐, 후퇴, 리세션, 불황, 디프레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어디 구간일까요? 어디 구간일까요가 중요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요 차이가 지금 있죠. 지금. 이 차이입니다. 확실히 미국은 확실히 여기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여기 중간에 껴있지 않냐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후퇴는 어느 때가 후퇴일까? 2008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지수가 반토막이 났죠? 한 방에. 몇 달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이때 2008년 한 해에 타임지가 선정한 제일 많이 거론된, 언론에서 제일 많이 거론된 단어가 뭐였냐? 리세션이었습니다. 리세션. 예.
후퇴기였죠, 이때가. 대표적인 후퇴기였습니다. 그리고 불황의 늪을 꽤 오랫동안 지났어요. 이 불황이 그 뒤로 한 5년 갔습니다, 5년. 그리고 이제 회복과 호황이 오는 그런 국면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구간인지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꼭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황의 끝에 우리가 절대 여기서 주식 자산을 비중을 많이 싣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경기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경기를 파악을 해야 주식 종목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부분 얘기 드리고요. 자, 그럼 경기 순환 분석에서 기본 거시경제 지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거시경제 지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국민소득 계정이 있고요. 국민소득 계정 있고 GDP가 또 있습니다. 원래 근데 국민소득 계정이나 GDP나 뭐 똑같은 얘기인데, 국민소득 계정은 명목 GDP하고 실질 GDP로 구분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명목 GDP, 자, 1년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만약에 5%예요. 5% 성장을 했다고 쳐요. 근데 실질 GDP는 여기서 명목에서 뭘 뺀 겁니까? 물가 상승을 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5% 성장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7%예요. 그럼 실제로 성장했습니까? 오히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줄어든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명목, 그냥 절대치로 성장한 거하고, 물가 상승률하고 같이 비교해서 성장한 거하고, 나눠서 봐야 된다, 항상. 교육을 좀 드리고 싶고, GDP가 왜 중요하냐? 모든 나라의, 그 나라의 주식이 거품이냐, 거품이 아니냐를 따져보면 간단합니다. 그 나라가 차지하는 GDP 비중하고, 그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중을 비교하면 끝납니다, 그냥. 간단해요. 그러면 거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시가총액 비중을 비교하면 돼요.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 거품 경제로 이렇게 막 올라왔죠. 이때 일본이 GDP상으로, 전 세계 GDP상으로 제일 많이 갔을 때가 약 한 20% 후반대까지 간 적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20% 후반대까지 GDP를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이때 전 세계 주식시장에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었냐, 시가총액으로. 거의 50%에 육박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의 절반을 일본이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로? 일본은 20년 동안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만 했죠, 이렇게. 자, 계속 떨어지기만 했어요. 그리고 아베 정권 와서 이렇게 살짝, 요 정도? 예. 일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장기 투자하셨으면 거의 끝났죠. 예. 그리고 이 구간에 고베 대지진도 있었고, 예.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GDP를 맨 먼저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 GDP에는 경상수지가 있고,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배당, 이자, 급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본금융 수지가 있는데, 자본금융은 자본금융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볼게요. 자, 미국은 경상수지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적자예요. 그쵸? 이거 말고 재정수지가 있는데, 자, 미국은 재정수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적자예요. 맨날 미 국채 발행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미국은 뭘로 돈 버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다 적자인데. 요게 있습니다, 요게. 자본금융 수지가 어마어마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죠. 여기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돈 벌면 다시 미국의 금융 투자 기업한테 다시 돈이 다 들어가요, 다시.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서 적자 나도 금융 쪽으로 다 돈을 벌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 선진국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오늘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보원스타의 강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이어지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토대로 경기 분석을 통해서 더욱더 센스 있게 종목에 다가가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는 HG시스템스타의 강의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는지요?
네, 저희 해외 선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뭐 차트나 뭐 이런 매매적인 분석을 드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황에 대한 분석을 본격적으로 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시황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주실까요? 네. 네. 해외 선물 그러면 상품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나요? 상품에 대한 이야기는 안 드리고요. 일단 금융 선물부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김보은 스타님 내용이 너무 좋으셨는데 저희 그 오프라인 스쿨이 따로 있으니까요. 저희 AG 사단방에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금융지표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제가 저번 주 강의를 드릴 때는 이제 조지 소로스 관련 예를 사례를 드리면서 이제 해외 선물에서 어떻게 수익을 공격적으로 냈고, 그리고 매도에서 수익을 어떻게 내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저번 주는 이제 사실 소스를 뿌려드린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해외 선물을 투자하셔야 되는 이유 부분, 그죠? 주식 트레이딩 하실 때 해지하기 위해서도 트레이딩을 하시지만,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수익을 매도장에서 망할 때 내시려면은 거기에다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지식을 알고 계셔야겠죠. 사실 HTS에서 뭐 매매하는 거 저번에 제가 말해드렸듯이 매수 매도 버튼 하나 더 있는 거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식 하시던 분들이 해외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호가창 들어가시면은 호가창도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얘기를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차트도 사실상 양보 운봉 다 아시니까요. 이제 시황적인 얘기를 드릴 텐데, 왜 이걸 드리느냐. 지금 톡방을 한번 보세요. 지금 별톡방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지금 해외 선물 얘기 드릴 때마다 답글이 없어요. 왜 없느냐? 모르니까요. 말씀드려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퍼스트로 원래 보통 금리를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금리 들어가기 전에 기축통화부터 들어갈 거예요. 기축통화부터 제대로 알고 한번 가셔야 됩니다. 일단 기축통화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 5 국가, 주요국 5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통화에 대한 기준 라인을 잡아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 통화들을 중심으로 모아놨어요. 모아놓은 게 이제 IMF SDR 기준으로 통화 바스켓. 통화 바스켓은 사실 뭐 달러 인덱스도 통화 바스켓이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 위안화도 지수 통화 바스켓을 만들어 놓고요. 근데 이렇게 다 통화 바스켓을 만들어 놓는데 제일 중심이 되는 게 IMF. IMF에서 만들어 온 통화 바스켓 구성 비율 기준으로 이제 기축 통화라는 평가를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퍼센티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은 위안화가 들어간 지가 꽤 됐죠. 2016년 10월부터 들어갔는데, 원래 기존에는 달러, 유로, 그다음에 엔화, 파운드화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엔화, 파운드화 거래하시는 분들이 퍼센티지가 거의 동일하시니까 파운드화 매도 치실 때, 엔화 매도 치실 때 사실상 유로, 달러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를 드려왔죠. 그다음 달러가 가장 큽니다. 그다음에 유로화, 그다음에 거의 뭐 비슷하죠. 엔화, 파운드화. 근데 최근에 이제 위안화가 들어왔죠. 최근은 아니고 2016년 10월부터 들어왔는데, 퍼센티지로 보면은 파운드화랑 엔화보다 조금 더 높아요. 3위입니다. 3위로 들어왔고요. 사실상 유로화의 지분을 많이 뺏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보다는 앞으로는 위안화가 조금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에 의해서 유로의 지분을 뺏고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미국은 거의 안 뺏겼습니다. 0.17 정도만 뺏겼기 때문에 뭐 그냥 하락이 없이 그냥 현재 미국도 아직은 그대로 기축통화권 유지를 하고 있다. 대신에 나머지 국가들 비중이 중국으로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통화 바스켓이 이 5 국가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통화에 대한 환율을 보시려면 이 5 국가들을 보셔야 되고, 뭐 통화 바스켓 기준으로 어떤 화폐가 다른 화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실 때도 항상 이 통화 바스켓을 보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기축 통화라는 거는 사실 기준이 되는 라인이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통화들이 이 기축 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환율이 높은지 낮은지를 매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축 통화의 라인을 100이라고 볼 때 이 100을 구성하는 구성 비율들 간에서 어떤 화폐가 올라간다.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화폐들의 가치는 하락세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차트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만약에 달러가 공격적으로 상승세가 나왔다. 그럼 반대로 유로화랑 다른 통화들은 다 하락세를 나타내죠. 그 중에서도 퍼센티지가 높은 유로화가 거의 달러랑 반전된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달러랑 유로가 거의 180도 전환 차트가 나와주는 거고요. 이 통화 바스켓을 아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 달러가 어떤 이슈가 나왔다, 유로가 어떤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 이 나머지 세 개 통화들에 영향을 미칠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 퍼센트 비중이 이 친구들이 가장 높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개 통화가 이 핵심 이슈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다면은
뭐 엔화가 뭐 특정 이슈가 생겼다, 혹은 파운드화가 하락 이슈가 생겼다. 그래도 반대로 달러화랑 유로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작습니다. 퍼센티지가 작기 때문에 다른 통화들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퍼센티지가 작죠. 왜냐?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통화바스켓 전체 10분의 1밖에 영향을 못 주니까요. 그래서 영향을 주는 게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해외 선물의 상대적인 반전 차트를 보셔야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일단 신흥국이랑 타 통화들이 변동성 대비 안정성 그리고 규모 평가에서 고평가를 받은 화폐들이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 지금 달러 유로화는 이제 양대 제일 큰 화폐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비중은 크지만 사실 선물 시장에서 트레이딩 비중이 좀 작기 때문에 위안화가 조금 비메인권입니다. 사실 뭐 기축 통화로는 메인으로 현물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니까 편입이 되어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살짝 비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엔화랑 파운드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나마 그래도 메인권이에요. 근데 뭐 멕시코 페소라든가 뭐 호주 오스트레일리안 달러 이런 친구들은 사실 여기 지금 통화바스켓 안에 안 들어있죠. 안 들어있기 때문에 변동성으로만 보시자면은 여기서 지금 고평가를 받은 나머지 화폐들보다는 변동성이 상관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호주 달러나 뭐 멕시코 페소 이런 트레이딩을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이 핵심되는 달러에 대한 이슈, 미국에 대한 시황 이런 부분들이 빵빵 터질 때 바로 직관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려면은 오히려 유로화나 이 메인 상품들급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요. 오히려 이제 페소나 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자체적인 시황, 뭐 호주가 금리 결정을 했다, 이런 시황들로 직접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호주가 금리 인상을 백날 해도 달러에는 영향을 그렇게 크게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기축통화로서 계속해서 퍼센티지를 유지를 해준다는 부분, 이것 때문에 나머지 서로 상관관계가 생긴다는 부분, 이것 하나만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축통화 화폐들 간에 상대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 여기 이 친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다른 화폐들은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일정한 화폐 퍼센티지를 유지를 해줍니다. 가치상으로. 그다음에 이 해외 선물 상품들이 이 비중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거, 높은 것 기준으로 순위대로 딱딱딱딱 매기시면 되는데, 제가 좀 강조를 드릴 게 있어요. 사실 유로화가 여기서 이제 30%를 차지하고 있고 40%를 달러화가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해외 선물 트레이딩에서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의 가치 평가가 높고, 그리고 실질 외화 시장에서 트레이딩 기준 퍼센티지가 90%가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다른 통화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먼저 달러 인덱스를 보고서 나머지 통화를 보내서 트레이딩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무조건 미국이 먼저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가 맞아요. 인정하기 쉽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유로화부터 순차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 기축통화를 보고 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달러 인덱스로 넘어와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는 우리나라 HTS 들어가시면 지원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문 달러 인덱스 이제 외국 서버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서버에서 반드시 시세 차트를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은데, 최근에 이제 96선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살짝 보이고 다시 재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있죠. 여기가 96.5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 왜 중요하느냐. 오바마 정부 때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 박스권 안에서만 진동을 시켰어요. 박스권 안에서 진동을 시켜야 기축통화로서 안정 환율을 가졌다는 거를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앙 라인이 96.5였습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 때 여기를 살짝 벗어나고선 급하락을 시켰죠. 그 다음에 딱 정확하게 이제 취임 1년 되는 날 터닝을 시켰습니다. 터닝을 시켜서 상방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딱 오바마 행정부의 중앙 라인을 찍고선 반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미리 강조를 드리고요. 기축통화의 중심인 달러의 가치를 매기는 부분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달러는 달러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일반 화폐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달러는 다른 통화들을 구성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중앙화폐급입니다. 본인들은 기축통화 중에서도 사실 그냥 가장 우리가 기축통화다, 다른 화폐들은 그냥 기축통화로 IMF가 껴준 거지 기축통화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티지 구성함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구성을 매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사실 기축통화 상품이 매겨지기 전에 원래는 달러랑 골드 두 가지로 기축통화가 매겨졌었어요. 네, 그래서 그 시기에 만들어졌던 그 중앙은행급의, 중앙은행 중에서도 중앙은행이죠. 네, 그 급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퍼센티지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유로가 57.6%,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제 엔화, 그 다음에 파운드, 이렇게 쭉쭉쭉 줄어들죠. 여기에 이제 캐나다나 뭐 SK, 그 다음에 지금 스위스 화폐까지 껴있는 게 보이실 텐데, 보시면은 이게 거의 그냥 G6 국가들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일단, 유로 기준이 제일 높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엔화입니다. 선물장에서 제일 트레이딩이 많은 세 종목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죠? 아까 기축통화에도 들어가 있던 세 종목. 예. 순서대로 1, 2, 3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유로가 비중이 제일 크다 보니까 유로가 당연히 달러 인덱스 차트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통화 바스켓 상에서는 이 각각의 상품들을 기준으로 해서 퍼센티를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구성 비율은 뭐냐. 이 통화 비중 대비해서 달러가 얼마의 가치를 가졌는지를 얘기하는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거 정확히 얘기를 드리면 이제 1973년도 3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3월 기준으로 해서 이때를 100이라고 치고 상대 다른 통화들 전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가 100이다라고 딱 중앙 라인을 매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유로 가치가 하락을 했다.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올라가 있는 거죠. 그죠? 다른 통화 가치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가 만약에 하락을 보였다.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는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유로가 상승을 보였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하방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지금 2% 비중은 여기서 달러 인덱스에 얼마나 상대적으로 비중을 미치는지 반대로 보셔야 돼요. 반대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구성 비율을 중심으로 해서 기축통화로서 이제 제일 중심력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 선물 가치 구성에서 타 통화들 대비 가치를 기준으로 성정을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통화들을 쫙 몰아놓고 본인들 이하에 있는 나머지 모든 통화들 중에서도 핵심 통화들만 딱 몰아서 넣고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통화가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 이걸 평가를 매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최근에 이제 96.5면은 100보다 낮으니까 뭐 이때 시점 기준 대비해서는 타 통화 대비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트럼프가 의도한 겁니다. 원래 기존에 트럼프 딱 취임한 시점 기준으로는 103선 정도였어요. 다른 통화보다 가치가 높았습니다. 근데 일부러 무역 수요량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달러를 떨어뜨렸죠. 일부러 약달러 정책을 거의 1년 가까이 딱 지속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저점 88까지 만들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그나마 반등을 시킨 게 이 수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는 무역하기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해요. 중국도 자체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미국 대비 수익을 잘 내게 하려고 무역전쟁 이슈 딱 터지고 나서부터는 본인들이 위안화 매도를 쳤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를 반대로 매수 쳐가지고 본인들이 무역량을 늘렸습니다. 이게 트레이딩에 있어서 제일 기본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요. 일단 달러든 어느 통화든 가치가 하락하면은 상대적으로 무역 수요량 자체는 증가는 합니다. 대신에 수지가 좀 안 좋죠. 수지가 좀 안 좋다는 부분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성 통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하락한다라는 부분, 이것까지만 인지를 드리고요. 그럼 앞에 이 두 가지 기축 통화랑 달러 인덱스를 기억을 하시고 차트를 딱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제가 똑같은 차트를 두 개를 붙여놨네요, 그죠? 똑같은 차트일까요? 똑같은 차트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달러 인덱스, 여기는 유로 퓨처스입니다. 똑같죠. 움직임 자체는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여기 모양까지도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그냥 거의 똑같아요. 지금 윤진 전문가 실수한 거 아닌가, 저거 실수 짜봐내가지고 톡방 올려야겠다 이 생각 드실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봉색깔이 다릅니다. 제가 180도 전환시켜 놓은 거예요. 원래는 반대 차트인데 지금 180도 전환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했다가 상승 방향 전환해주고, 그 다음에 유로는 반납 전환해주고, 이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축통화로도 묶여서 퍼센티지를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자체 구성비에서 유로가 들어있기 때문에 영향받는 부분도 있고, 이것 때문에 제일 큰 양대 통화들이 서로 반대 차트를 갖는다는 거, 이 부분을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디테일하게 딱 들어가면 여기 막 꼬리 같은 부분에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거시경제 규모에서는 차이가 크게 없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슈, 뭐 유로가 확실하게 금리 인상을 딱 들어간다. 내년 한 하반기 정도 되겠죠. 내년 9월 정도에 예상이 되는데 그때 금리 인상을 딱 들어간다. 그럼 실시간적으로는 이제 달러 인덱스랑 유로랑 반대 차트를 딱 보여주면서 유로가 조금 더 폭락폭이 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추후에 다시 인버스 형태를 동일한 차트 기준 라인으로 긋는다는 거, 그 부분을 인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랑 엔화를 좀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약간 다르죠. 약간이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솔직히. 지금 앞에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180도 뒤집어 놓은 차트였는데 엔화 같은 경우에는 엔화 자체 시황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이거를 모르시는데 사실 이 퍼센티지 구성도 구성이지만 지역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유럽이랑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서양을 끼고선 굉장히 좀 가깝게 위치를 해 있죠. 뭐 태평양을 끼고선 그래도 일본이랑 미국은 반대 위치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할 말은 없는데 사실 거기에는 미국보다 더 가까운 중국과 타 아시아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은 미국보다는 중국이나 아시아 시장 쪽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랑 유로처럼 주요국들이 딱 모여있는 대서양 기준 국가들과 반대로 지금 엔화랑 위안화, 이 아시아권 국가들이 몰려있는 이 지역은 통화 흐름 자체가 살짝 달라요. 그리고 엔화 자체가 내세우는 통화 정책이 굉장히 좀 공격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격적인 차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자 노선을 많이 타죠. 물론 이제 거시적인 규모에서는 상승세 탈 때 반대로 엔화는 하락세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상승세 다시 달러 인덱스가 타주니까 엔화는 하락세 보여주고, 이런 큰 흐름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디테일한 플레이에서는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엔화는 엔화 자체 통화 퍼센트 비중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들어갈 텐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에 본격적으로 좀 금리에 대해서 파고 들어갈게요. 일단 금리, 금리는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제 기축통화 그리고 통화바스켓 얘기는 끝났고요. 그다음에 금리 자체는 금융 지표에 있어서의 가장 메인되는 지표입니다. 모든 경제 지표들은 다 이 금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각국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건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FOMC라는 기구가 있죠. 그죠? 연준 FOMC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통화 가치를 올릴지 말지를 기준으로 해서 금리 인상을 결정을 들어갑니다. 근데 이 금리 인상 자체의 목적은 딱 간단해요. 국가별로 통화 가치를 올릴까 내릴까, 그리고 채권의 방향성에 직접적인 변화를 어떤 방향으로 줄까,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에 의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고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다음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일방적인 방향성, 만약에 저평가된 국가들, 저평가라기보다는 경제성이 안 좋은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일부러 단행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혹은 미국처럼 경제를 호황으로, 아까 호황이랑 지금 막 악화로 가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 아까 드렸었죠. 김 부장님 들으셨는데 그때 상황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진행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오히려 반대로 악화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다음번에 좀 얘기를 집중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기축통화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해외 선물 시황을 함께 하셨는데요. 저도 보다가 막 흥미가 있어지는데 시간이 다 돼서 강의가 스탑이 됐네요. 우리 오늘 김보은 스타 강의와 에이즈 시스템 스타의 강의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요, 다음 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따로 또 무료 강좌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장이 마련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서울경제TV 1577-7451번, 톡스타 1644-0147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릴게요. 자, 우선 오늘 이렇게 알찬 강의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2시간 동안 상담부터 강의까지 다양한 내용들 다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퀴즈 정답자도 궁금하시죠? 퀴즈 정답부터 풀어드릴게요. 자, 오늘 퀴즈 정답은요, 박스권이었죠? 2번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휴대전화 뒷번호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분들 5분 선정이 되셨을까요? 저도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아래 휴대전화 뒷번호로 화면으로 좀 띄워주시기 바랄게요. 5분 공개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공개해주세요. 8672님, 0966님, 3559님, 9076님, 3578님 이렇게 5분 오늘은 당첨이 되셨네요. 퀴즈 아주 잘 맞춰주셨고요. 내일 저희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번호여도 꼭 전화를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이 끝난 후에도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과 단체 채팅방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부에서 함께했던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도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